혹시? 카페인은 말 그대로 카페 아시죠? 카페가 뭐예요? 카페가 커피라는 줄 아닙니까? 카페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커피 안에 있는 물질, 그래서 카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카페인은 일반적 범주를, 식물학적 범주를 보면은 흰색의 결정이라고 보통 나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카페인은 무색, 모미, 무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커피 기름이 낀다든지 아니면은 특히 커피를 오랜 동안 커피 같은 걸 보관을 하고 나중에 커피를 덜어내거나 밑에 이렇게 하얗게 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보통 카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고 카페인은 이제 식물 그 커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대체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커피를 마셨을 때 작용이 크기 때문에 카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순수한 식물적인 식물의 카페인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실 애들한테 커피 마시지 마 이러잖아요. 뭐 키 안 커 혹은 뭐 이제 뭐 뼈 안 좋아져 이러면서 커피 마시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각성 음료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것도 카페인 덩어리예요. 카페인 덩어리인데 커피는 순수하게 식물 커피 안에서만 나오는 카페인인데 이거는 이런 뭐 마트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카페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몸에 안 좋다는 사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차라리 커피를 신선한 커피를 오래된 커피 말고 인터넷에서 샀는데 막 유통기한이 2년짜리네 뭐 아직 1년 남았네 이러면은 벌써 볶은 지 1년이 넘은 거예요. 네, 그런 것보다 이제 개개인이 이렇게 로스팅하는 거를 이제 이 로스팅 기간 짧은 거를 사가지고 그렇게 신선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커피는 너무 잘 있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로스팅을 조각해갖고 기한이 짧은 걸 사다 먹는다고 먹지만 그럼 그 로스팅 하기 전에 생두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로스팅 하기 전에 생두는 뭐 오랫동안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1년은 생두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먹잖아요. 쌀 먹으면은 1년 정도는 이제 그 다음 해에 새살이 나올 때까지를 햅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도 그 정도는 1년 정도는 그 상태가 굉장히 싱싱하게 보관이 돼요. 단지 보관 상태가 좋아야겠죠. 습하고 막 이런 데 놔두면 안 되고 서늘한데 이렇게 씨앗 보관하듯이 놔뒀을 경우에는 1년 정도는 그렇게 놔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볶아서 그래서 커피를 집에서 볶아서 드시기 시작하면은 다른 커피를 못 드세요. 항상 신선한 커피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를 못 먹습니다. 우리가 커피로 이제 그 좋은 커피다 이렇게 사가지고 아니면은 이거 좋은 커피를 선물 받으면 아까워서 못 먹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가 먹고 하면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커피는 무조건 빨리 로스팅한지 하고 나서 빨리 드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먹어야지.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로스팅을 앞으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스팅을 딱 해가 그날은 먹으면은 커피의 맛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로스팅을 하게 되면은 커피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갓 볶은 커피를 드시면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산화탄소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커피는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볶아서 우리도 이렇게 볶아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그냥 공기중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러면은 볶을 때 나오는 그 나쁜 가스들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고 나서 가스를 다 방출시키고 말하자면 커피의 화기를 다 방출시키고 밀봉을 해가지고 한 3일, 4일, 5일, 6일 커피를 볶은 상태에 따라서 커피를 약하게 볶았으면은 밀도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숙성 기간이 조금 길어요. 어떤 경우는 한 달씩 놔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볶은 거는 그만큼 이 동공이 안에 그 허니컵이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랑 마찰을 일으키면은 빨리 상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진행도 빠르기 때문에 한 3일, 4일, 5일 정도 숙성시켰다가 열어서 먹으면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이제 3일차, 4일차, 5일차부터 시작해서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맛이 올라갑니다. 한 기본적으로 그 중간 배전, 중간 볶음으로 이제 볶은 커피를 오늘 볶은 걸 샀다. 그러면은 보관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딱 놔두, 일주일보다 한 4일, 5일 정도 놔두면은 그때서부터 맛이 연글기 시작합니다. 그럼 4일날 이제 내가 먹고 5일 먹으면 더 맛있고 6일날 먹으면 더 맛있고 점점 맛이 올라가요. 안에서 가스 활동을 하면서 그 밀봉을 해놓으면은 나온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고 도로 커피 안으로 들어가면서 맛과 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맛있어지다가 한 10일에서 15일 사이 그때까지 맛이 쫙 올라가다가 15일 지나면서부터 맛이 하나씩 빠져나가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시라고 한 달에서 많아도 2달 정도 안에서 그 사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커피는 이게 좋은 커피라고 아껴서 먹지 말고 빨리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학적 발견 보시면은 1819년 독일의
룽게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카페인이 발견됐다기보다는 그 커피 안에서의 카페인은 순수 카페인을 분리를 해냈어요. 분리를 해놓고 분자식이 밑에 쭉 나오죠. C8H10을 쭉 나오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사람들이 커피를 먹거나 이렇게 뭘 먹거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느 날 이렇게 먹었는데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네 이러면서 커피가 이렇게 역사에서 보면은 그 이슬람의 수피승들에 의해서 이렇게 먹어졌을 때 자연에서 말하자면 발견됐다고 봐야 돼요. 영소들이 먹는 것을 보고 먹어보고 몸에 굉장히 좀 이 활력을 주네 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고요. 인체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이게 커피를 안 마시던 사람이 마시면은 이 가슴이 많이 두근두근거리고 뇌가 각성돼가 잠이 안 오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커피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약을 먹는다 이럴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카페인 한때는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고 나면은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하니까 이제 카페인 빼고 이렇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한 21세기 들어서부터는 오히려 이 커피를 연구를 해보니까 커피 안에 카페인이 우리 몸에 미치는 효과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의 카페인은 괜찮다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옥스퍼드 대학교라든지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한두 잔 마시면은 뇌를 각성시키니까 치매도 예방되고, 그리고 심장을 이렇게 이제 혈액을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는 것은 혈액을 빨리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할 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운동을 하면은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말하자면 자연 성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체에 잠시 영향을 미쳤다가 자연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유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방광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커피를 마시고 나면 화장실에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을 좀 자극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데 커피 자체 이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우유를 좀 먹어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식습관이 지금은 많이 소거됐어요. 많이 소거돼서 괜찮은데 한때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그 커피를 마시면은 위벽을 자극하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가 아픈 사람들은 이제 못 먹게 하는 이런 것들. 요즘도 커피를 마셔서 좀 위가 아프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식습관이 육식 위주로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왔을 때 남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은 풀만 먹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니까 위를 막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도 아프고 이래서 회충약이라는 말도 했었고, 이거 해충약이다 이런 말도 했었고, 이제 약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커피 효과 때문에 그렇고요. 오히려 커피를 발견한 그 중동지방 사람들은 왜 커피를 그렇게 마시게 됐냐면은 중동지방 사람들의 식습관은 뭐냐면은 이 야채를 안 먹어요. 야채를 안 먹거든요. 야채 먹는 사람들 보고 왜 동물들이 먹는 풀을 먹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채를 안 먹고 주로 육식을 하다 보니까 위 안에 했던 이 기름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커피를 마심으로써 게다가 중동지방 사람들의 커피의 운영법은 우리처럼 이렇게 커피를 추출해서 그냥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커피 가루째 그냥 먹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루가 없으면 커피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루째 먹습니다. 가루째 커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커피 가루가 몸속에 들어가서 위벽을 씻어줘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연구를 했을 때 이건 위에 좋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습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28페이지에 디카페인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카페인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카페인이라는 것은 한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카페인을 실어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게 됐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상업적으로 디카페인 커피라는 분야를 만들기 위해서 디카페인을 연구를 하게 됐고요. 이제 커피를 내려보면은 핸드 드립을 이렇게 좀 핸드 브로잉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잘 뽑게 되면은 노란 거품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뽑으면 뒤에 허연 거품들이 나와요. 자, 에스프레소를 뽑을 때도 딱 뽑다 보면은 처음에 커피가 쫙 나오다가 마지막에 거품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 거품이 뭐냐면은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1차
1차 브루잉, 뭐 2차 브루잉 할 때 나오는 그런 거품들은 노란 거품은 커피의 맛 성분이고 커피의 그 기름 성분이에요. 유성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뽑아가지고 뒤에는 허연 거품이 나오게 되면은 이 허연 거품은 카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뽑다가 허연 거품이 나오겠다고 싶으면은 그건 안 뽑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커피에 거품을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거품을 막 걷어내고 먹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커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랗게 나오는 거품은 오히려 커피의 맛을 바꿔주는 거품이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뽑아서 허옇게 나오면은 그거는 카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하는 이런 과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물 추출법과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 유기용매 추출법 이렇게 있죠. 네, 이거를 디카페인 커피를 상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추출법을 쓰게 되는데 이 물 추출법은 이 과학이나 이런 것들 산업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카페에서 손님들이 와서 저는 카페인에 민감하니까 좀 카페인을 많이 제거를 하고 해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커피를 알겠다 하고 커피를 어떻게 뽑아드리냐면은 정말로 1차 드립만 가볍게 해가지고 물을 타서 드려요. 그러면은 굉장히 향미도 좋고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추출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바로 물 추출법이고요.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은 여러 가지 공정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그 추출을 하는 방법이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이고요. 그리고 유기용매 추출법은 아예 커피를 추출해서 그 안에 용매를 넣어서 카페인을 녹여내는 용매를 넣어서 카페인을 녹여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추출법이 이렇게 유기용매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국제적으로 그 유럽연합의 디카페인 규정은 커피를 뽑아서 카페인을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카페인 함량이 0.1에서 0.3%, 0.1에서 0.3% 이하로 나오면 이건 디카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커피를 이렇게 이제 그 검사를 했을 때 카페인이 3%까지 나와도 3% 나와도 디카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유럽연합이 더 까다롭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학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고요. 31조 이제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티오피아 하면 가장 대표적인 커피가 많은데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는 커피가 있어요. 자, 예가체프하고 예가체프 뭐 아이차 그리고 원인데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예멘 하면은 예멘 모카 마타리. 네, 인도네시아 혹시 인도네시아 아는 커피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만델린 그레이드 1. 베트남은 커피가 별로 없죠. 로부스타. 브라질 하면은 유명한 커피가 산토스 넘버 1. 이 외에도 콜롬비아 하면 생각나는 게 수프리모 있고 또 코스타리카라는 커피 나라 있거든요. 코스타리카 하면은 유명한 커피가 따라주. 네. 그리고 SHD. 네. 커피를 따라하는 자, 커피 이름을 이렇게 보면요. 커피의 이름 속에 커피의 정보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커피 그 이름의 제첨은 무조건 국가명입니다. 자, 몬순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몬순? 네, 맞습니다. 인디아 몬순, 케냐 AA,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예멘,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자, 첫 번째 이름은 커피는 무조건 국가명입니다. 나중에 파동에서 커피를 만들어내면은 코리아가 들어가겠죠, 그죠? 코리아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지역 이름이 들어가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지역 이름이 들어갑니다. 콜롬비아는 가장 대표적인 커피가 옛날에는 콜롬비아
수프리모라는 커피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면 콜롬비아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커피를 이제 수출을 할 때 콜롬비아 수프리모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냥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수프리모가 유명한데 그 커피의 산업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콜롬비아 지역 중에서도 자기 지역을 부각시키고 싶은 그 농부들이 자기 지역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이제 인디아하고 몬순 같은 경우는 지역 이름을 붙이지만은 특별하게 특히 인디아 몬순 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커피입니다. 거의 커피 초기부터 다 나온 커피가 이렇게 이제 인디아 커피인데 몬순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이 커피의 특별함을 이렇게 뜻해요. 보면 몬순은 뭐냐면은 인도에서 커피를 생산을 해서 유럽으로 가져갑니다. 유럽으로 가져가는데 옛날에는 다 볶아서 가져갔어요. 가져가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그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늘 주문하면 딱 실어서 비행기 타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몇 개월씩 가게 되잖아요. 몇 개월씩 가는데 그 인도에서 유럽을 가는 도중에 그 대서양을 횡단을 하면서 바닷가를 불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몬순 계절풍이었어요. 그래서 몬순 계절풍이 불어와서 유럽에 가서 커피를 딱 내리니까 커피가 다 떠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매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버리려다가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순하고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몬순 커피가 발효 커피의 대명사로 발효 커피로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 몬순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타리카 다음에 나오는 따라주 지역명입니다. 코스타리카 따라주. 그리고 케냐도 원래 콜롬비아처럼 커피를 국가 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명하고 이렇게 이제 뒤에 붙는 거 요거만 붙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케냐도 자신의 그 지역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케냐 니에리. 이게 지역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예가체프 지역의 명입니다. 지역명이고 또 예멘 같은 경우는 인디아하고 비슷합니다. 자, 인디아 몬순이 아주 유명한 옛날부터 있었던 커피인 것처럼 예멘의 커피는 모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커피를 가장 최초로 재배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멘이잖아요. 예멘에 가면은 모카 항구가 있습니다. 모카 항구를 통해서 예멘의 모카 항구를 통해서 커피가 모두 전 유럽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멘 커피를 모카 항을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모카라고 불렀어요. 커피란 이름이 생기기 전에는 전부 다 모카라고 불렀습니다. 커피를. 그래서 예멘에서 나온 모카, 예멘 커피다. 이런 뜻에서 모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지역 이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멘 커피는 이 마타리가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멘 모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멘 모카 하나로 국명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타리 뒤에 지역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만델링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만델링 붙어 있고요. 자, 베트남 역시 그 로부스타 커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카네퍼라종만 생산을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져서 그 베트남 안에서도 그 아라비카종을 생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커피는 로부스타 커피가 가장 90%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베트남 커피는 그냥 로부스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도 사실 조금 그 예멘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브라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부동이 이게요, 여기는. 왜냐면은 이 전 세계에서 커피가 100포대가 나온다고 하면은 약 40포대가 브라질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1등입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 같은 이 나라, 브라질 역시 콜롬비아나 케냐처럼 커피를 국가적인 산업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커피의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도노고, 뭐 가투아이, 가투라 이런 것들이 뭐냐, 커피의 품종 자체를 전부 다 이 브라질에 있는 커피 품종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산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브라질 커피는 굉장히 국가 산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산토스가 뭐냐면 산토스 항구 이름입니다. 그만큼
브라질의 산토스 항구에서 커피가 모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브라질의 커피 이름을 브라질 산토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브라질 역시 자신의 지역이나 농장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나중에 하동에서 나오는 코리아당 하동이 붙겠죠. 하동이 아마 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 자, 수프리모 AA 이렇게 있죠. 자, 요게 수프리모라는 이름과 AA라는 이름. 이게 붙으면은 커피를 분류를 하는 분류법을 나타냅니다. 자, 수프리모나 AA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어떻게 분류한 거냐면은 크기별로 분류한 거예요. 크기별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수프리모나 AA라는 이름이 있으면은 콩이 큰 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31쪽 보세요. 31쪽 보면은 1 스크린 사이즈 이렇게 나오죠. 예. 1 스크린 사이즈가 약 6분의 1인치, 약 0.4mm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넘버 해가 스크린이라는 게 뭐냐면은 커피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스크린 넘버 보통 한 20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커피는 17 정도가 일반적인 커피, 일반적으로 큰 커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가 가장 큰 커피입니다. 19, 17, 13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9, 17, 13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19 하면은 AA 등급의 커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커피 크기는 그 길이로 하지 않고 폭으로 합니다. 옆에 보면 입니다. 생두가 이렇게 생겼는데 커피 폭의 크기는 커피 그 스크린 사이즈는 이것이 아니라 이 사이즈가 아니라 이 사이즈입니다. 네. 폭의 크기로 스크린 사이즈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스크리너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커피를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게 되는데 스크리너가 뭐냐면은 그물망이에요. 그물망이 이제 한 5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위에 그물은 가장 커요. 크고 그 다음 밑에 거는 조금 작고 해가지고 점점점 아래로 작아지겠죠. 그럼 위에서 커피를 확 부어가지고 이제 흔들면 그 구멍보다 큰 커피는 위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커피는 밑으로 쭉쭉쭉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을 AA 혹은 수프리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명에 AA라는 명이 붙어 있으면은 이 커피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A면은 큰 커피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프리모라는 커피는 콜롬비아에서만 말을 해요. 콜롬비아에서만 그 AA 사이즈의 커피를 수프리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수프리모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 이름에 수프리모가 들어가 있으면 앞에 콜롬비아가 없어도 수프리모가 들어가 있으면은 콜롬비아 커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프리모 외에 이것보다 더 작은 커피를 엑셀소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수프리모하고 엑셀소는 똑같은 커피인데 크기가 크고 작다. 그리고 케냐 AA 혹은 A 이렇게 있으면은 똑같은 커피인데 크기가 크고 작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그레이드라는 겁니다. 그레이드하고 이 그레이드 있고요. 그리고 넘버라는 말이 있죠. 그레이드나 넘버라는 표현이 붙어 있으면은 그건 뭐냐면은 결점도를 분류한 거다. 왜냐하면 그레이드나 넘버가 붙어 있는 거는 스크린 사이즈로 할 게 없어요. 커피 콩의 크기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분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쌀 같은 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쌀을 이렇게 농사 지은 거를 등급을 매기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푹 쑤셔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커피도 농부들이 커피 마대자루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푹 쑤셔가지고 끄집어내면은 한 200g, 그 나라에 따라서 200g을 보는 경우도 있고 200g 혹은 300g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안에 결점도가 몇 개 있는가. 결점도 우리 좀 이따가 33쪽에 있는 거 보고 할 겁니다. 결점도가 뭐냐면은 볶았을 때 커피 맛에 영향을 끼치는 거, 커피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거, 그게 몇 개 있느냐를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5개 있다 그러면은 그레이드 1, 이제 그레이드 1이라 해서 이제 1등급, 뭐 10개 있다 그러면 그레이드 2. 이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재는 것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10개까지를 그레이드 1이라 한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20개까지를 그레이드 1이라 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까지 일일이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드라는 표현 혹은 넘버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아 그거는 별점도를 뽑아가지고 한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런 커피들은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SHB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SHB라는 표현이 있고 어떤 나라는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온두라스 뭐 하고 무슨 지역의 이름이 있고 SHG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HB나 SHG 자, 이런 표현이 붙어 있으면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SHB의 뜻은 뭐냐면은 strictly hard bean이에요. 아주 단단한 딱딱한 이제 콩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밀도가 높고 이제 굉장히 높은 지대에서 이제 생산한 콩이구나. 보통 해발 1200 이상에서 나오는 것이 SHB, SHG입니다. SHB하고 SHG는 똑같은 의미인데 나라마다 코스타리카는 똑같은 이제 의미를 가지고 SHB라고 하고 온두라스는 SHG라고 하는 거예요. SHG는 strictly high grown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높은 지대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SHB하고 SHG는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커피 산업이 점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의 커피들 하면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이 정도만 했는데 이제는 아리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농장의 이름 혹은 그 예가체프 지역 내의 뭐 지역의 이름이라든지 혹은 농장의 이름이 붙어가지고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아리차 그레이드 1 이런 식으로 커피를 조금 더 특성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름이 있냐면은 그레이드 1이나 스프링어 뒤에 어떤 경우는 뭐가 붙기도 하냐면은 품종이 붙기도 해요. 뭐 가장 브라질 산토스 넘버 2 다음에 뭐 버본이 붙으면은 버본 품종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무조건 앞에는 커피 명예 국가 명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엘살바도르 2022 COE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는 2022가 뭐 지역 이름도 아니고 한국 이름도 아니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아메리카 중미 쪽이나 미국이나 이런 지역에서 컵 오브 엑셀런스라는 이름으로 커피 품질 대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특히 콜롬비아 쪽,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많이 해요. 이제 엘살바도르 2022 COE라는 이런 커피는 무슨 커피냐면은 엘살바도르 커피인데 2022년 COE 컵 오브 엑셀런스에서 1등한 커피다. 네, 이런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커피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요. 또 이제 커피가 뭐 이제 그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도미니카 뭐 오르가닉 몇 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미니카 커피인데 루비노 커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커피의 특징을 좀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기도 하고요. 품종을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커피 생긴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커피의 이제 그 이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분류 방법하고 다 했고요. 결점도를 33쪽에 결점도 보시게 되면요. 32쪽과 3쪽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결점도가 발생되는 원인은 뭐 수확 기간에도 발생될 수 있고 운반 기간에도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보관 상태나 아니면은 이제 복금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점도가 생길 수 있는데 결점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를 볶았을 때 맛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통 결점도라고 합니다. 33쪽에 있는 이 사진 결점도의 종류라고 적힌 이 사진은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정의한 결점도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 정도를 보고 결점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커피를 옛날에는 우리가 커피를 이제 그 커피 산업이 아무리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과학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커피를 사오면은 어떻게 사오냐면은
커피를 경매 시장 나가지고 이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사옵니다. 업자들은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60kg 단위 마대자루로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마대자루의 특성이 막 얼룩얼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결정도 나올 수 있고 먼지도 엄청 많이 묻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딱 사오면 그거를 내가 오늘 볶을 커피를 한번 딱 가져와가지고 딱 훑어가지고 결정들을 골라내야 돼요. 어떤 경우는 뭐 돌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나뭇가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쇠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현지에서 사오면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들을 하나하나 골라내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뭐 나뭇가지나 돌이나 그거 외에 커피 상태를 보고 막 생겼는데 옆에 밑에가 이렇게 시커멓게 썩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에 영향이 미쳐지겠죠.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고 핸드피킹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자꾸 손으로 제거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해도 됩니다. 요즘은 커피를 사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생도를 사오면은 만약 현지 가가지고 마대자루로 이런 거 사오지 않은 이상은 커피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게 되면은 결정도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커피 산업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대자루 60kg 사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마대자루 60kg를 이 그 커피 경매 회사들이 사가지고 도매 회사들이 그걸 다 풀어헤쳐요. 헤쳐가지고 그 상태에서 풀어헤쳐가지고 결정도를 거의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기 회사의 이제 봉지를 딱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대자루는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렇게 가져오는 것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굳이 뭐 핸드피킹 할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로스팅 하셔도 조금 먼지만 살짝 털어내고 로스팅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포장 보관 잠깐 말게요. 커피 포장은 이제 보통 생산을 하고 나면은 마대자루에 포장을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대한 그 경매 회사들은 이제 커피를 보관하는 통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 씨앗이기 때문에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데 놔두면 변질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온 저장을 보통 하게 됩니다. 저온 저장을 했을 경우에 1년 정도 두면은 아주 1년 정도까지는 그 커피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요. 그래서 1년까지 커피 그러니까 올해 수확했는데 내년에 수확 전까지 커피를 햇생두라고 해서 이름은 뉴크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4점입니다. 뉴크롭이라고 되어 있죠. 뉴크롭은 수확한 지 1년 미만인 그 1년이 안 된 그 이제 햇생두를 가지고 뉴크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내가 커피를 가지고 콜롬비아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또 콜롬비아에서 또 이렇게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커피는 이제 그 패스트 크롭이 되는 겁니다. 2년이 넘어버린 커피는 올드 크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올드 크롭까지 놔두게 되면 산도가 살짝 변색을 하게 됩니다. 2년, 3년 이상 두게 되면은 새파랗던 커피도 안에 수분이 한 13%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래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분도 날아가고 해서 약간 누렇게 뜨는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올드 크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올드 크롭 커피들은 볶아도 이제 그렇게 좋은 맛들이 안 나고 약간 군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해서 일단 이론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미지를 가져야 돼. 이미지를. 지금부터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자꾸 가지는 거예요. 커피를 갈아서 색도, 탁도, 향 이런 거 다 체크를 하면서 물을 줄 때 웨어법으로 주면서 쿨렁쿨렁하지 않도록 딱 이렇게 해서 호흡을 딱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가스 활동을 하면서 팽창을 하잖아요. 팽창을 하는 어느 시점에 푹 끄주고 난 뒤에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딱 어느 정도 이게 100이라고 치면 10이라고 치면 9 정도까지 다다랐다 싶으면 그때 물을 살짝 주면 물을 흡수하면서 계속 그게 가스 활동과 뜨거운 물의 활동으로 인해서 부력 있죠. 떠 있는 힘, 부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거를 수출을 해주는 거예요. 푹 다 가라앉고 났는데 저기 그래도 하면은 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구멍을 다 막아가지고 추출이 안 돼요. 미분이 뭐죠? 커피를 갈다가 보면 흔들어 보면은 붉은 것도 있고 좀 덜 굵은 것도 있고 좀 이따가 제일 나중에는 밀가루 같은 미세한 분이 나와요. 걔네들이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도 이제 의논하고 묻고 답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를 절대로 가져야 돼요. 이미지 안 가지면은 뭐또 기록 열심히 해놔도 열심히 들어도 샥 지나고 몰라요. 근데 이미지로 자꾸 이거를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꾸 느낌을 찾아보면은 그게 전부 실력으로 들어오거든요. 10분, 13분 정도 먹어야 되니까. 자.
이걸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테이프를 이제 씻어주잖아요. 그죠? 먼지도 냄새도 다 씻어 내려가면서 천천히 우리는 너무 모든 걸 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조금 천천히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환경과 분위기를 이렇게 계속 주도하고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문화라는 거는 또 그렇게 너무 하면 안 되거든요. 자, 물 하나 주시고요. 서브도 뜨거. 그리고 별로 안 무서운 일인데 신기하다. 그리고 이걸 사실은 커피가 조금 미세하거든요. 조금 작은 게 많아요, 그죠? 되게 미세하진 않은데, 자, 요거를 요게 벽에 이래 부으면은 벽 쪽에는 미세분이 되게 많이 달라붙어요. 또 축축하니까. 지금 너무 많은 것보다 이 정도만 해야겠다. 자. 이걸 어떻게 하지? 잠깐만 이미지를 좀 가지고 이미지를 자, 이렇게 이미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업 다운 업 다운.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가스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표면을 조금 살짝 건조되어지는 시점이 와요. 지금은 좀 축축한데, 좀 건조가 되는 시점이 와요. 그리고 향이 젖은 향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젖은 처음에는 막 젖어가 있는 향인데, 지금 말라 들어가고 있으면 마른 향, 크러스트, 말라 있는 이런 향들이 나와요. 요거로 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체크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커피 양의 물량으로 대응할 건가. 가스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려앉질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중심에다가 물을 천천히 한 잔이든 10잔이든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하고 그 커피가 양에 따른 커피의 입자 사이즈와 물 부을 때의 물량, 이런 속도에 대해서 중앙에서 전부 다 이 기폭제처럼 중앙에 그 기운들이 모여서 분출을 하잖아요, 그죠? 이걸 살살 다루어 주는 거예요. 꼭 막 달팽이 그리듯이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되면 조금 지나온 이 라인을 조금 함께 물고, 속도는 굉장히 안정된 속도, 물줄기도 조금 안정된 물줄기. 자, 요 정도까지 나가고 천천히 들어옵니다. 이 거품이 색깔이 좀 다르죠, 악천보다. 그러면 향을 이렇게 맡아보면 여기서 얼마나 맛이나 향이 빠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향이 처음 물 붓기 시작한 분리물을 붓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향이 막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네. 아직 이제 뒷맛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스윙을 빠르게 하는 느낌으로 부으면서, 이거는 지금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그죠? 뒤에 잡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나 안에 속에 좋은 향과 맛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거 빨리 빼야 되는 시점이 있어서. 오케이, 됐어요. 진하죠?
예, 이 물물처럼 진하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 보면은 좀 골드 컬러도 이렇게 표면에 그죠? 많이 골드하고 시커멓고 골드하잖아. 자, 요 물을 좀 받아주시고 조심하시고요. 물론이겠죠. 이제 이제 뭐 금덩어리 같은 재료를 쓰면 맛있고 그렇겠죠.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진액, 커피 진액을 목표로 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뽑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1000ml 정도고 1000ml 정도만 보고 편하게 드시는 거, 뭐 빵이라든지. 이 색도, 예, 색도가 이렇게 잘 나와야지 이게 먹을 만해요. 마실 때 스님처럼 그렇게 마셔야 되니까. 먹는 거 먹는 라면 국물 라면 국물 대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 커피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다 학생이니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맛에 너무 의식을 한다. 맛이 좋고 안 좋고 맛에 너무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커피는 맛에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냥 주는 대로 땡큐. 예. 아니 어느 집을 가더라 누구를 가더라 표현도 하면 안 돼. 조금 표현하면 조금 안 맞으면 정말